그걸 말소되는 주택의 임차료는 작년에 경착륙했던 임차료 대비해서 너무 낮은 너무 레벨에 낮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집의 임대인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임차인을 교체하고 싶을 거예요. 양도소득세 중과는 시장에 미칠 영향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주택시장 강세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종합적으로 나온다면은 모를까. 전월세 신고제가 또 시행이 되잖아요. 6월 1일부터. 그래서 네. 이제 임대소득이 갑자기 드러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그게 이제 전세나 월세 가격을 높이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전세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세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은 진짜 답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하반기 전월세 가격에서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임대차 3법 중에서 2법이 네, 갱신권이랑 그 상한제 5%가 시행이 됐는데 저희 다 공감하시겠지만 경착륙했잖아요. 네. 경착륙이라는 게 과거 모든 사례에서 임차 기간이 2배로 늘어났을 때 6개월에서 1년, 1년에서 2년 변경됐을 때 그해 전세가의 상승률이 항상 20%대 네. 이상이었고 작년도 동일했어요. 네. 그래서 작년은 어떻게 보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건데 이게 머리 아픈 게 뭐냐면은 4년이 지나면은 어쩌면 반강제적으로 임차인이 교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2년제가 쭉 있었다면은 저희가 그냥 어떻게 보면 6년도 살 수 있고 그냥 8년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4년은 임차료 관리가 안정적으로 되지만 4년 지나면은 주변 시세 대비 임차료가 매우 낮은 네.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네. 강제적으로 임차인을 교체하고 싶은 욕구가 들 거기 때문에 4년 이상의 장기 거주는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작년이 그런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미리 그냥 임차인을 교체하면서 임대료를 막 높여버리고 하는 경쟁률이 벌써 찾아와 버렸고요.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뭐.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중가격 형성되어 있는 게 주택임대 사업자들도 이중가격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는 임차인을 변경을 하더라도 네, 계속 5%. 5%여야 돼요. 네. 현재 순수 일반 임대는 임차인 변경에 대한 니즈를 느끼죠, 4년마다. 네. 근데 주임사 8년 이상 등록자들은 임차인을 변경해도 그대로 5%이기 때문에 네. 임차인을 변경 안 하길 더 원해요. 그렇죠. 변경해봐야 수수료만 들어가고 계속 거주해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말소가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작년 40만 채, 올해 뭐 15만 채 계속 말소가 돼요. 그걸 말소되는 주택의 임차료는 작년에 경착륙했던 임차료 대비해서 너무 낮은 너무 레벨에 낮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집의 임대인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임차인을 교체하고 싶을 거예요. 어떤 가격으로 변경을 하겠어요? 그 주변 시세 맞추는 임차료로 거, 변경할 거 아니에요. 물론 임대거래는 더 많긴 한데요. 매년 만약에 15만 건 수준의 주임사가 말소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신규 임차인을 받아가지고 임차료를 시세만큼 올리는 시도가 전체 임대차 거래의 10%가 발생하게 네, 될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임차료가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기존 대비해서 과도하게 낮은. 네, 그러니까 일물 이가라고 할까? 뭐 이중 가격, 삼중 가격이 있는데 맨 기저 가격이 한 번에 시장 가격으로 올라오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고 주임사자 말소는 어떻게 보면은 임차료 상승과 등치해가지고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서 뭐 이거 어떻게 막을지 모르겠는데 뭐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부분이 한 꼭지가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현재 전세 가격은 작년에 너무 올라서 너무 올랐죠. 올해는 꽤 안정적인 거 아십니까? 좀 안정화됐어요. 네, 정말. 올해는 좀 안정화됐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보면 몇 년치 다 올라가지고 네, 과도기적. 올해는 좀 안정화됐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작년같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올해랑 내년까지는 어쨌든 임차료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고 국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저가격이 일제히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런 임차료가 급상승하는 그런 단지들이나 물건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제보다는 사실 임사자 그 말소되는 그분들 네. 그분들에 따른 영향이 좀 더 클 수 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6월 이후의 시장 상황이거든요. 예고했던 양도세 중중가나 뭐 이런 게 시행이 중중가요? 네. 중가도 아니고 중중가. 중중가라고 하셔서 더 와닿는데 그런 영향으로 이제 앞으로는 좀 어떻게 움직일까? 다주택 사이클이 한번 끝났다고 네, 설명드렸었기 네.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는 시장에 미칠 영향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1주택 갭투자가 현재 시행이 대세이기 때문에 네. 그 1주택 갭투자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정책들이 진짜 효과적으로 나온다면은 네. 시장 안정화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주택에 대한 그런 투자 수요는 다주택자들이 투자 수요이고 다주택자를 계속 옥죄고 이런 형태로만 하게 된다면은 주택시장 강세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지금 21년 하반기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의 마지막 타임이잖아요. 그 기간에 주택 가격은 말 그대로 위아래로 다 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6월에 나올 그런 부동산 특이 정책들하고 그런 제도들, 뭐 청약제도 개편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지금 요즘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그 조합을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인이 이렇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런 거에 맞춰서 한다면은 안정화 가능한데 원인은 이런데 여전히 이쪽에 힘쓰고 있다면은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가 있어가지고 어떤 정책 발표할지 제가 더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전 청약이 뭐 실시된다 하더라도 청약제도 개편 없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이런 갭 투자 수요는 계속 될 거고. 네네, 맞아요. 그런 얘기로 좀 더 이제 거시적으로 보자면은 주택 가격이라는 것도 결국 그 나라의 성장률하고 그다음에 유동성하고 대출 환경이죠. 그리고 마켓 자체의 수요 공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이 꼭지에서 저희가 대출도 논의했던 거고요. 대출이라는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 성장률이나 대출 규모 자체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규제가 있지만 대출액이 더 커지는 아이러니 속에서 결국 이 얘기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공급된다는 얘기랑 그렇죠.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한 세 가지 꼭지 중에 하나여서 매우 큰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아까 그 수급 계획이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종합적으로 나온다면은 모를까 어떤 하나 부분만 건드린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펑크가 굉장히 크게 난 그런 풍선을 계속 부는 형태로만 한다면은 그냥 지금 기조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다 매번 오시는 손님들마다 여쭤본 내 집 마련과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불변의 진리라는 거는 소득의 종류를 다양화하셔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동산 갖고 있으면 부동산이 올라서 자산 처분 이익이 커지니까 누구는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하고 누구는 투자소득이라고 할 텐데 근데 그렇게만 부자가 된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소득원이 다양함으로써 그 모든 게 가능해지니까요. 소득이라는 게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같은 것도 사업소득. 있고요. 예를 들면은 어떤 뭐 네이버에서 카페마다 뭐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글 같은 거 쓰거나 어디 잠깐 외부 강의나거나 특강 지원 가거나 이런 기타 소득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주식을 한 500만 원씩 샀는데 배당주여가지고 이자 소득도 들어올 수가 있고 배당 소득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부동산은 이런 종합소득이랑 분류가 돼가지고 부동산 양도소득이랑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동산 투자 소득인 거고요. 이렇게 소득원을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결국 자기가 파이프라인이 많아지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구 합산 1억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집안이라면은 예금금리 2%로 환산했을 때 거의 50억 원이 예금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본인의 그런 근로소득 연봉 올리는 거가 자산 규모로 따지면 매우 크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본인 소득 올리는 거를 등한시하고 그런 자산 소득에 대해서만 추구하게 되면은 집안이 좀 약한 그런 건축물이 서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득이라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기둥을 땅에다가 강하게 박으시려고 각각 노력하시면은 부자 되는 그런 기본은 이제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사도 괜찮을까요? 무주택자가 1주택 되는 게 주택 실수요고 실수요자들은 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사라고 했다가 사지 마시고 산다는 게 뭐 오늘 당장 가서 사라 브릿지 나오자마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경제적 의사 판단을 결국 본인이 하려면은 많이 알면은 스트레스가 아닌데요. 모르면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이 아셔야 돼요. 아까 세법 같은 것도 되게 그냥 남의 얘기라고 생각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왜 이쪽 시장에서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왜 그동안 주택가격이 올랐고 또 정부 노력은 왜 했는데 왜 안 통했고 이런 거를 막 공부하시고 막 알고 하다 보면 용어도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결국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게 되고 주거 문제라는 것도 내가 모르면 스트레스거든요. 내가 어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돈이 되는 환경에 가야 되겠는데 내가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완전 모르는 케이스. 근데 발품을 막 해보고 공부해보고 막 돌아다녀 봤다면 슬금슬금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런 비교 우위에 따른 그런 평가도 되고 아, 내가 이 가격으로 이 금액에 들어가는 게 내 소득 대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건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알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풀리거든요. 내 집을 사는 문제도 있잖아요. 보통 많은 분들이 시점만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죠. 언제 사야 되냐. 어느 집을 어떤 가격에 어느 시점에 살지가 사실 다 문제인데 어떤 방식으로 살지 기준주택 살지 대출기로 살지 청약으로 살지 아니면 뭐 다 문제인데 그런 거를 다 결국 공부하시면서 결론을 딱 내시면은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아니시고 물어보실 필요가 없으실
될 거로 생각합니다. 브릿지나 최상욱 TV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채널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는데 근데 부동산도 이제 계속 그 콘텐츠 올려주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예전에는 뭐 주식 쪽 하시다가 주식 부동산 다 해야죠. 요즘 부동산의 변화가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원래 작년 710 이후에 별로 꽤 없었어요. 네. 아시겠지만은. 근데 지금 특이부터 시작해서 제도 개편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컨텐츠가 많아질 것 같은 시기여서 이제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